하지만 자연이, 즉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식인데, 적자 생존,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생존 경쟁,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대목인데, 누가 죽고 누가 살지를 누가 결정할 거냔 말이에요. 이거를 결정한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조금 완곡하게 표현해서 누가 잘못하면은 이제 처벌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왔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공정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물음이 제기되는 건데, 본인이 그 재판에 이렇게 회부돼가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가 감형 되었던 도스옙스키인지라, 나중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런 재판 문제를 또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건 진짜 법정 소설로 읽을 수도 있을 만큼 그 부분이 상세한데, 죄와벌에서는 문제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연이 그런데 그거를 누가 결정하겠니? 라고 하면서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장교가 대학생한테 그럼 네가 한번 죽이고 네가 뺏어서 이렇게 해봐. 그랬더니 이제 대학생이 깜짝 놀라면서 야, 뭔 소리야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장교가 야, 그럼 너 말 하나 많아지, 그냥 당구나 한 게임 더 치자, 이러고 이제 갑니다. 하지만 술집에서 이렇게 하고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던 라스콜리니코프 이제 눈에 또 번쩍번쩍 하면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흡사, 쟤네들이 내 생각을 읽은 것 같아 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가 온갖 지저분한,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식의 이제 사상, 이게 여기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공리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러미 벤덤이고요. 요게 이제 또 다른 얘기들이 많이 덧붙여서 이제 사상을 발전시킨 게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을 때는 하나는 양적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니까, 밀은 질적 공리주의, 이제 이렇게 배웠는데, 생물 연도가 제러미 벤담 같은 경우에는 1748, 1832 18세기에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에는 1806, 1873, 이 사람은 이미 이제 19세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공리주의라는 거는 도스옙스키가 이해한 공리주의예요. 벤담도 밀도 이렇게 한두 줄로 요약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도 이들을 요약할 만큼 이들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벤담 같은 경우에는 법학자였고 파놉티콘을 만든 걸로 우리가 이제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 죄수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나당 뭐 두세씩 붙이면 제일 좋겠지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감시회로를 설치를 해놓는 거예요. 돌아간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죄수들이 알아서 내가 감시당하고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행동을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이제 통치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행정, 실무를 되게 많이 이제 고민을 했던 인물인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에는 자유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유론을 직접 읽진 않았는데, 지금 알릴레오 시즌 3에서 책을 이렇게 읽어주는 서비스를 아주 고맙게도 하고 있는데, 자유론을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자유들 있잖아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자유, 내 생각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권리 등등에 대해서 거의 사실상 맨 처음으로 이렇게 어떤 지적인 저작으로 이게 낸 사람이 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책이구나라는 거를, 그거를 들으면서 알게 됐는데, 여러분도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그 방송이라도 유튜브로 잠깐 들으시고, 이제 요런 류의 이제 공리주의 를 도스옙스키는 가져와서 굉장히 속화된 방식으로 전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면, 요 이익도 키워드입니다. 요게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나오거든요. 요것도 공리주의거든요.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면, 이런 식의 이제 소소한 악 정도는 허용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더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라스콜리니코프는 심지어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하지 않으면은 나는 직무유기인 거예요. 근데 아무나 이 짓을 하면 안 돼.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분법이 들어가는 거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제 요런 사상을 개진을 하게 되는데, 과연 여기에 허점은 없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물음을 던져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노파를 이제 갖고 오는데,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나는 과연 악의 출입인가? 이게 이제 제가 죄와벌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생각했던 건데, 1번 할머니 정말 나쁜 사람인가? 자, 2번 그 다음에 할머니가 죽으면은 정말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세계가, 전 인류가 구원되는가? 이 두 가지 물음입니다. 이게 이제
그 소설 전체를 놓고 보면은 라스콜리니코프의 범행에 대해서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할머니를 이러저러한 이유에 따라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죄책감 없이 죽였는데, 할머니를 악의 축으로 몰아가서 죽였는데, 할머니는 정말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냐? 저녁에 도끼로 젊은 청년한테 머리가 쪼개지는 그런 그거를 저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그 정도로 잘못한 사람이었냐 이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죄와벌 전체의 어떤 구성의 원칙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소설은 워낙에 라스콜리니코프가 주인공이 되는 1인칭 소설로 구성이 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스옙스키가 나중에 더 잘 쓰게 될 소설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소박한 소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라스콜리니코프의 서사만 있어요. 노파 알려나 이바노브나는 서사가 없습니다. 그녀의 서사가 없기 때문에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고, 말 맞다 나 진짜 적자 생존, 적어야 사는데 할머니는 적기는커녕 한마디 말씀도 제대로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할머니에 대해서는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할머니가 14관등 부인인 걸로 제가 지금 기억에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관리 중에서는 되게 하급 관리예요. 그리고 남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돈을 벌기까지 할머니가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할머니 나이도 많은데 그거를 가지고서 지금 여기서 사업을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무슨 사업을 하세요? 고리 대금업입니다. 고리 대금업은 그 자체가 고리의 고리, 높은 이익을 취해 가지고 돈을 벌라는 직업인데, 고리 대금업자한테 야 너는 왜 고리를 취하고 있어? 이렇게 묻는 거는, 그거는 말이야, 매춘부한테 너는 왜 못 팔아 이거하고 똑같은데, 매춘 자체가 그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할머니하고 리자베타의 관계를 이렇게 놓고 보면서 할머니가 굉장히 절대적인 악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돌봐주지 않았더라면 지적으로 그 약한 리자베타는 과연 어떻게 먹고 살았을지, 그 문제도 또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 사회 제도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시설 같은 거를 확충해서 그런 식의 이제 발달장애,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이제 사회가 이렇게 배려해주는 식으로 나간다든지. 근데 이게 이제 저개발의 리얼리즘, 우리의 이제 그 6, 70년대, 7, 80년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풍경인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 그래서 저는 사실 할머니도 악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굳이 분류를 하자면 불쌍한 인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다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여기에 할머니는 또 이렇게 둥지를 틀고서 그 사람들의 또 피를 빨아먹는 걸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걸로 또 이렇게 먹고 살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언제 뭐 상세불명의 심장마비로 갈지 모르니까 죽여도 돼, 이런 식의 그 논리야말로 그 대학생이 앞서서 말했던 굉장히 이제 위험천만한, 우리가 생명 존중의 사상을 생각하자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사여사하게 살다가 할머니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비명횡사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악의 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할머니 역시도 이제 이 비극의 일부가 아니었나 싶고, 나중에 살펴볼 그 라스콜리니코프의 말꿈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알료나 이바노브나도 소냐 마르멜라도바처럼 그렇게 이제 핍박받고 학대받는 그런 이제 민중의 오히려 일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거 죽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게 1번이고, 자 2번, 할머니의 죽음으로 해서 과연 이제 세계가 구원되는가, 이게 이제 그 신화적인 어떤 제의가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희생양의 논리.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제 그 희생으로 바칠 때는, 제물로 희생양으로 바칠 때는 내가 지닌 가장 나종지닌 것,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아브라함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죠. 늙음하게 얻은 그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 명까지도 네가 거역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느냐, 네가 그 정도로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제 시험에 들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가멤논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로이 전쟁을 나갈 때 딸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 소중한 것까지도 바칠 수 있느냐, 이거 키에르케고르의 두려움과 떨림에서 이 두 가지에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종교적인 함의가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라스콜리니코프는 어쨌거나 저 노파를 골랐단 말이에요. 근데 딱히 할머니가 악해서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혐오 코드가 많이 있었다고 제가 앞에서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뭔가 할머니가 생김새가 마음에 안 들고 막 눈빛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 악의 축이야, 처치한다, 이제 정했어. 근데 할머니가 죽었다고 해서 전 세계가 구원받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또 가장 큰 맹점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구원한다, 이거는 구세주가 할 일인데,
이게 이제 메시아 콤플렉스인데 과연 그러면은 그런 라스콜리니코프 자신은 그런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이제 전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소명을 띤 구세주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치명적인 대목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종교적인 부분을 얘기를 할 때 같이 이제 엮도록 할 거고요. 이거 하나 죽여가지고 노파 하나 죽여가지고 세계가 구원이 될 것 같으면 라스콜리니코프가 죽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벌써 다 죽여서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그 광기 어린 사람 하나 죽여가지고 이제 다 구원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뭐 패스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전염병 같은 게 창궐했을 때 이제 많이 그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약간 이거는 메타포기도 한데 그 정도로 이 19세기 후반에 러시아의 상황이 열악했다라는 거.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톨스토이의 러시아가 있어요. 전쟁과 평화랑 이 제아벌이 같은 시기에 거의 쓰여졌는데 그 1860년대 전쟁과 평화의 1860년대 거기 배경은 60년대가 아니지만 안나 까레니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말 고관 부인들 나오고 전부 다 막 파티하고 무도회하고 오페라 보러 다니고 그리고 다 귀족들이기 때문에 진짜 자기 손으로는 뒷닦는 일밖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몸송이 딸려 있고 옷 갈아입는 거 치장하는 거 목욕하는 거 다 도와주거든요. 그런 러시아가 있고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를 같이 비교해서 읽으면은 정말로 1917년에 이런 식으로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안 됐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라스콜리니코프가 사상적으로 정리를 해요. 그게 바로 이제 비범인 사상인데 앞서 말씀드린 그 공리주의하고 이제 나란히 요 비범인 사상입니다. 요 사이에 루진도 들어가 있고 레베자트니코프도 이제 들어가 있어요. 얘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루진도 이제 실리주의 인 거죠. 자기가 이제 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은 뭐를 해도 다 괜찮아. 이런 식의 이제 이기주의인 거고 레베자트니코프 같은 경우에는 공상적도 사회주의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다 같이 잘 살자 이렇게 해서 도스토옙스키가 어렸을 때 빠져들었던 그 샤를르 프리에의 그런 공상적 사회주의 유토피언 소셜리즘 이거 제가 도스토옙스키 전기 찍을 때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를 이제 대변하는데 요 모든 것들이 라스콜리니코프의 사상과 이제 연동해서 소설 속에서 제시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거를 이제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쓰여진 텍스트의 형식으로 개진하는 게 그 포르피리와의 얘기에서 이제 다시 그 사상이 포르피리와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근데 요것도 도스토옙스키의 흔한 기법 중에 하나인데 텍스트를 우리한테 던져주지 않고 인물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그 사상을 치고받고 하면서 이제 전해주는 그런 방식을 항상 취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런 논문을 실으셨는데 모르셨어요? 아, 그 잡지가 폐간된 걸로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그거는 폐간이 됐지만 그 논문은 딴 데로 가가지고 당신의 논문은 여기 실렸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서 거기서 당신은 되게 흥미로운 사상을 전개를 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포르피리가 라주민하고 사촌인 걸로 나와요. 그래서 라주민 만나고 하는 자리에서 포르피리를 같이 만나서 이제 이 비범인 사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비범인 사상도 여러분 우리가 붙인 말입니다. 흔히 초인 사상이라고 얘기를 이제 잘못들 하는데 그건 이제 니체의 영향하고 이제 같이 해갖고 하는데 사람들이 도스토옙스키가 니체의 영향을 받아서 그거를 얘기를 한 줄 아는데 연도가 안 맞아요. 연도가 맞지 않고 니체가 아니라 도스토옙스키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죄아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초인이라는 단어를 하나도 쓰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쓰지 않고 아베크너비엔니 칠라베 니 아베크너비엔니 칠라베 평범한 사람 비범한 사람,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사람. 근데 이렇게 하면 단어가 너무 길어져서 비범한 사람 이렇게 쓰고 니 아브끄너비엔니 칠라베 비범한 사람은 여사여사하게 한다 해서 우리가 줄여서 비범인 사상이라고 만드는 거지 초인 사상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스콜리니코프가 쓴 논문의 제목은 오 브리스토플리엔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에 관하여 혹은 범죄론 이렇게 온 크라임이겠네요. 이거거든요. 요거를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은 세계는 몇 프로라고 할까요? 2%의 천재와 98%의 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를 더 심하게 표현해요. 2라고 나중에는 머리니 있잖아. 2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2% 세계의 이 천재들은 뭐냐면 새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해야 되는 사람 심지어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고 갑니다. 나머지 이 98%는 뭔가요? 이 사람들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현재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